네, 파트 1 잘 들으셨나요? 이제 파트 2 할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내 갈등 관리의 인사노무상 쟁점 파트 2를 담당할 법무법인 세종 이세리 변호사라고 합니다. 파트 2는 가제를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른바 탁식 인플로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실무적 대응 방안. 파트 1에서 사내 갈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HR 면담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관리를 해도 면담을 해도 안 되는 이 갈등의 정점에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혼의 예를 들자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서 파탄주의의 상황에 이른 직원, 이 직원을 그러면 HR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과는 달리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일방적인 인사 처분도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의 정점에 있는 직원을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쉽게 문제 직원이라고 지칭되기도 하고 요새는 이런 뭐 직원 문제를 다룬 오피스 빌런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피스 빌런은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용어가 적정할까 하다가 탁식 인플로이라는 개념을 주로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같은데요. 그런 용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탁식 인플로이를 이렇게 좀 성급하게 번역을 하자니 그것도 또한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이거 성급하게 번역을 해서 뭐 치명적인 유독성 있는 직원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용어 자체는 탁식 인플로이라는 영문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어떠한 개념들을 가지고 미국에선 쓰고 있는지도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2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이런 탁식 인플로이 개념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사업장의 갈등 구조, 본질적인 갈등 구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념 검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 그 다양한 유형들에 따라서 어떠한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겠는지 바람직하겠는지 마지막으로는 사내 갈등 관리를 할 때 직접 담당하실 인사 혹은 법무 담당자 분들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do's and don'ts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업장의 갈등적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업장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조직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을 가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목적, 누구는 자아실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이윤 추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공통된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다수의 구성원들의 공통된 상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되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이 사업장은 굉장히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가치가 병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목적,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과 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최소 근로조건의 강행적인 보장, 개인의 자아실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보호권을 제외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측면에서 기업 경영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경영의 자유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3권의 행사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근로계약의 본질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 징계권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업이라면 이윤축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가치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내에서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해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관리라는 것이 뭔가 0대 100의 승패의 싸움이 아니라 이 상존하는 갈등의 그 어느 지점에서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업장의 갈등 관리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탁식 인플로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5가지 가상의 사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A, B, C, D, E 5가지 유형의 근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근로자들 중에, 우리 사업장에서 정말 이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할 직원은 어떤 직원인지,
가장 우리 사업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원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회계팀 신입사원 A입니다. 1998년생으로 그러니까 이제 26살, 5살 이 정도 되셨겠네요. 이른바 MZ 세대입니다. 98년생이면 그렇죠. 네. MZ 세대입니다. 동기 중 수석으로 입사를 하셔서 굉장히 명석하고 일 처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보기에 지나치게 개인적입니다. 일례로 본인을 위한 환영회를 저녁 시간에 잡자 시간에 근무수당 나오는 거냐 이 질문 먼저 합니다. 그리고 워크숍 때 단합을 위해서 우리 팀의 모자를 맞추자라고 하니 저는 모자가 어울리지 않는 두상입니다. 모자값을 현금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가장 바쁜 월말에 저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백두대간을 종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꼬박꼬박 연차 휴가를 냅니다. 자, 이렇게 하니 가장 바쁜 월말에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뭔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도 다른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법규에 위반을 한다 아니면 사내 규정에 위반한다라고 할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안입니다. 자, 두 번째 사안 같은 경우는 영업팀의 20년 차 직원 B입니다. 항상 웃는 낯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20년 동안 사람만 좋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미국인 매니저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영어 소통이 안 되는데도 개발의 의지도 없고 또 워드나 엑셀도 잘 못해서 만년 과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모든 영업을 술자리에서만 해결하려 하니 코로나 때는 술 약속을 못 잡아서 매출이 급감을 합니다. 또 술자리를 못 잡으니 근무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주식이나 축구 채널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B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실적도 낮은 B가 연차가 높다는 이유로 높은 급여를 받는 걸 보면서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저렇게 주식이나 축구 채널만 보다가 시간만 때우다 가도 월급이 나오는 곳이 우리 회사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 한번 보실까요? 5년 차 생산직 남자 직원 C입니다. 이 C는 30년 차 남성 현장 반장으로부터 성추행의 피해를 입고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자 직원끼리 친하면 그럴 수도 있다. 아버지뻘인 현장 반장이 나쁜 의도가 있었겠느냐며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C가 이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에도 청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회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자 노동청의 특별감독이 이어졌고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매출은 급감을 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자 상여금이 삭감이 되었고 결국 구조조정까지 단행이 되어서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사례 주인공은 펀드 매니저 D입니다. 10년 차 펀드 매니저 D는 보너스로만 매년 수십억을 받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사의 스타 플레이어이자 보물입니다. 그런데 D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한둘이 아닙니다. D의 상사는 D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증상도 보입니다. D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기보다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면전에서 큰 소리로 식충이다. 그렇게 일을 못하면 나가 죽어라.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실적이 나쁜 남자 직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원상폭격이라는 체벌도 시킵니다. 또 D의 상사인 팀장이 유흥지점을 가자라는 고객의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돈도 못 버는 게 팀장 자리만 차고 앉아서 꼴값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기도 합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D가 몇 년 전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는데 회사에서는 이 일로 오히려 실적이 좋은 D가 퇴사를 할까 봐 피해자를 설득해서 퇴직시켰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D의 언행에 대해서 몇 번 경고를 했지만 D는 이 회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라는 아나무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례 한번 보실까요? 이는 프랑스계 회사의 재무부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5년차 직원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본사에서 재무부서 업무는 한국도 포함해서 아태 지역에서 다 통합해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한국 법인의 재무팀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할 일이 없어진 이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5개월치 월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합의사직을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5차례 면담도 했지만 이해 태도는 굉장히 완강합니다. 정년 때까지 15년이 남았고 그 15년치 급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나는 퇴사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림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법인은 이를 받아줄 다른 부서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는 6개월째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고 유급휴가 형태로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팽배하죠. 누구는 늦게까지 일하고 월급 받고 누구는 집에서 놀고 쉬면서 월급을 받느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례가 가장 문제가 될지. 자, A부터 E 중 사내 갈등을 일으킨 직원이 있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A, 그리고 20년째 굉장히 사람만 좋은 B, 그리고 성추행의 피해를 입어서 정당한 구제를 했지만 회사에는 굉장히 많은 금전적 손해를 가져왔던 C, 그리고 회사의 스타 플레이어로 아주 금전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가져왔지만 사내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D,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고 징계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회사와의 계약이 적정하게 종료되지 않아서 다른 동료들의 오히려 불만을 사고 있는 E. 갈등을 일으킨 직원이 누구냐라고 하면 A부터 E까지 모두 갈등을 일으킨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징계가 필요한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이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피해자였던 C 같은 경우는 징계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E 같은 경우 어떤 합의사직에 대해서 계속 응하고 있지 않는 직원, 징계가 필요한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부터 E 중 계약을 종료해야 할 필요가 가장 큰 직원은 누구이냐?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구조조정까지 가져오게 했던 피해자 C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허용되기 어려울 겁니다. 또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회사의 스타 플레이어인 D, 해고해서는 안 되는 직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판단할 일이냐라는 물음표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생각이 나오고 다른 답변이 나온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탁색 인플로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문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떠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 그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개인의 비위 행위, 개인의 잘못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해를 입히고 그 조직의 회사의 공통된 가치를 저해시키는 그런 경우를 탁색 인플로이라고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버드 로 리뷰에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뭔가 그 조직에 해가 되고 그리고 그 조직의 자산이나 조직의 인력에 대해서도 해를 입히는 직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뭔가 해를 입힐 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뜨리는, 전염시키는 경우. 세 번째를 보시면 뭔가 조직을 좌절시키게 되고
de-energizing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굉장히 뭔가 조직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 보면 어떤 회사의 문화 같은 것을 폄훼하게 되고 저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탁식 인플로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표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A부터 E까지 제가 아까 좀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서 한번 살펴봤지만 그렇게만도 볼 수 없고, 이게 어떻게 유형이 잡히는지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사내 갈등을 유발하는 유형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를 좀 유형화 해본 내용들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러면 사내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나름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아까 이제 A부터 E까지의 사례를 보시면 갈등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다른 갈등 원인들과는 좀 구분돼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C의 경우였는데요. 성추행의 피해자 C. 갈등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보호하고 그리고 회사가 배려해야 할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호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갈등 요인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게 뭔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내규를 위반하고 비위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개선이 필요하고 코칭이 필요한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회사와의 협상이 필요한 희망퇴직 그리고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이가 이런 정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이 잘못을 한 비위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을 위해서 성과가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비위행위가 있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들 중에서 이 유형에 맞춘 갈등 관리를 하다가 그 관리가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결국 계약 종료의 상황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 본인들의 행위가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해를 미치고 조직의 문화에까지 해를 미치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러한 직원들을 탁식 인플로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교집합 개념으로 이 탁식이라는 개념을 가장 가운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직원들의 갈등을 매트릭스 구조로 설명한 다른 장표가 있어서 한번 차용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일을 잘하느냐 그리고 이제 인성이 좋으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일을 잘하고 인성이 좋으면 귀인입니다. 회사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인재의 유형입니다. 아, 일은 잘하는데 인성이 안 좋습니다. 도라이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아, 인성은 너무너무 좋은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좋은 동료, 좋은 동생으로 남습니다. 인성도 나쁘고 일도 못합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원문에는 이쪽이 쓰레기라고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표현은 너무 사람한테 심한 것 같다라고 해서 구제불능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 회사니까 일을 잘하느냐 그리고 인성이 좋으냐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적어도 이제 구제불능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렇게 사내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갈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이제 귀인으로 포섭하기 위한 과정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내 갈등을 유발하는 직원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대다수의 상식이나 공감대를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이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산만한 직원, 타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직원, 옆에 직원이 집을 새로 샀는지, 대출을 꼈는지, 취득세는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 직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직원, 혼자만 우수하고 다른 동료들의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한 직원. 실제 이런 점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일을 못하거나 뭐 성격이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언젠가부터 그 사무실의 주변이 굉장히 더러웠다고 합니다. 뭐 컵라면을 먹고 그걸 치우지 않고 냄새가 나게 책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며칠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회사 입장에서 뭐라고 하기도 참 그렇지만 어쨌건 주변 동료들은 불편함을 호소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항상 불평불만하는 직원.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어떤 복지 혜택을 주더라도 옆 회사는 얼만큼인데 뭐 이거 가지고는 풀칠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불평불만하는 직원. 또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직원. 뭐 낭비의 사실 기준도 애매하기는 하죠. 그런데 모두가 공통으로 쓰도록 캔틴에 가져다 놓은 커피 믹스를 이거는 나의 월급에다 포함된 거니까 라고 하면서 10개씩, 20개씩 집에다 가져다 놓고 쓴다. 이걸 딱히 또 징계를 하기도 그렇지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이런 사안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메일 예절이 부족한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이메일이 가야 하는데 팀 전체를 항상 전체 CC를 해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간단하게만 회신을 해서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개선이 필요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위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성과가 안 좋은 저성과가 문제가 될 텐데요. 업무 환경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직원,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챗 GPT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오피스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고 하는데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는 직원. 또 잦은 실수가 있는 직원. 한두 번은 봐주지만 오타가 너무나 빈번하다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한 메일도 수발신인을 착각을 한다든지 또 의욕만 앞서고 성과가 따라가지 않는 직원. 뭔가 밤늦게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OT 수당도 아주 많이 청구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긴 한데 결과물이 너무나 기대박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업무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직원. 분명히 우리 회사의 엄격한 이 채용 절차를 통과를 했을 텐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게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법적으로 보장된 구제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회사에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본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구제 절차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가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하게 되면 아까 파트 1에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인 경우에는 실제 형사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거를 이제 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 많이 잦아지게 되면 그 자체도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모든 갈등을 법적으로만 해결하면서 잦은 진정과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야 하는 보호의 대상으로 기본적으로는 보아야 하지만 그 권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게 되는데요. 폭언이나 뒷담화, 편가르기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인화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뭐 업무상 큰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전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실 개선이 요망이 됩니다. 뒷담화를 하면서 저 사람 은근히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의 동조를 구하는 경우 굉장히 대응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자꾸 편먹기를 하고 점심시간에 다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꼭 몇 명만 빼놓고 나가자고 하고 이게 참 치사하게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시간이 계속이 되면 뭔가 나의 회사 생활이 불편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혼잣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나한테 직접 험담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오픈된 공간에서 전화로 고객과 통화를 하는데 고객에게 지나친 고성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욕설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혼잣말을 하면서 상사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데 뭐 24시간 365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는 나의 근로 환경은 굉장히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사실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접해 보신 유형일 겁니다. 뭐 지각이나 무단결근, 뭐 괴롭힘이나 성희롱, 폭행, 모욕, 명예훼손, 또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적정한 제재가 필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고 고용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히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이를 상황인지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용 관계를 단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내 갈등을 유발하는 직원들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네 번째 장표에서 직원 유형에 따른 차등적 관리 방안이라는 이 파트를 일부러 추가한 이유는 갈등을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 모두 천편일률적인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갈등을 징계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갈등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관리 방안, 다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나 배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갈등 요인들과는 좀 다른 처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재나 시정이 필요한 여타 원인들과는 분명히 갈등의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고인이나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하고 일단 갈등을 일으킨 그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및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근로계약에 내재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의 일환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특히나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법에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되고 피해자의 그 의사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그 아까 이제 굉장히 스타 플레이였던 D 생각나십니까? D 같은 경우 한간에 그런 소문이 실제 들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성추행을 했는데 성과가 좋은 D를 남겨놓기 위해서 피해자를 일부러 사직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답니다. 단기적인 어떤 회사의 매출만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7년, 2018년 무렵에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모 가구 회사가 있었습니다. 뭐 가구, 그다음에 주방기구 이런 걸 하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여직원의 성추행 사실이 한 두세 명의 남자 직원들로부터 성추행의 피해를 입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이게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에 아주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실제 주가가 폭락을 했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2017년, 18년 사안인데요. 제가 이제 2021년 그 회사에 대한 기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절치부심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1년 기사의 헤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낙제생이 모범생으로 이미지 실추가 담긴 경영 쇄신 이러한 타이틀이 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직장 내의 어떤 한 라인 제보에 대한 절차 이런 걸 굉장히 강화를 했고요. 회사 자체로 ESG에 대한 강화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평가가 C에 머물러 있던 것이 지속적으로 좋아져서 지금은 이 경영 쇄신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성과를 이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호 및 배려의 대상, 이 갈등의 원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성과만 보지 마시고 저는 원칙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돌아가는 길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바른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협상의 대상입니다. 이 재무부서 팀장이었는데 이 재무부서가 통폐합이 되면서 할 일이 없어진 이 생각나십니까? 프랑스계 회사.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저희가 가끔 받게 되는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본사에서 이 3명을 내보내라고 왔습니다. 2명은 합의를 했는데 1명이 응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정당한 사유라는 우위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협상의 대상은 다릅니다. 협상은 이 근로계약의 본질인 사용 종속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관계라는 그 본질을 일단 협상할 때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협상이라면 동등한 관계라면 내가 주고받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퇴출 전략을 짜시는 게 아니고 동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 안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자, 아까 15년치 급여를 주지 않으면 나는 합의사직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권고사직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크게는 2가지 요소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보상 그리고 시간적인 보상. 그런데 그 직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적인 보상, 내가 다른 일을 찾기까지 2개월은 너무 짧다.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의 시간을 주면 합의금에 있어서는 내가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면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페이롤에 올라가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허용해달라.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대학에 입학을 해서 적어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협상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갈등 요인을 대처를 하실 때에는 내가 주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즉 지피지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와 관련해서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은 무엇인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셔야 할 겁니다.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100억을 준다고 해도 10년을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 나갈 생각이 없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랜 B를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배치할 곳이 없더라도 최대한 유사한 업무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회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대상에 대해서 갈등을 관리를 할 때에는 다른 제재 대상 혹은 보호나 배려의 대상과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갈등을 발생시키는 이제 시정의 대상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시정의 대상도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 주로 이제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사용자가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 회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 해고를 한 경우 그 해고가 유효한가에 대한 좀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판례는 그 성과 개선 프로그램 결과 해고를 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S사의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초에 인사평가를 실시를 해서 3년간 2회 이상 낮은 등급을 받으면 일부는 성장한계 인력으로 선정을 해서 또 10주간 교육을 시킵니다. 또 교육을 마치면 3주간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복귀할 업무를 정하기도 하고 또 복귀 후 인사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지만 성장한계 인력에서 제외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제도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대상을 다루실 때에는 특히 이렇게 충분히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무 태도와 조직 생활에 대한 코칭이 필요한 대상인데요. 아까 구체적인 사례 5가지 중에서는 제일 처음 MZ세대가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뭔가 크게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직 생활하는 데에는 조금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난이나 제재보다는 개선의 목적을 둔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된다면 후속 징계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도 분명 있을 겁니다. 또 지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씨는 너무 조직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 누구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왜? 내가 규정을 위반한 것도 없고 나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적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이 개선점이 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일회성의 면담보다는 지속적인 면담과 개선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주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정말 요즘 애들은 어딜 감히 이런 생각이 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회성, 질책성 면담보다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렇게 여러 번 대화를 해보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코칭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부서를 바꿀 필요는 없겠는지, 업무를 바꿔줘야 될 필요가 없겠는지에 대한 플랜 B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태도적인 측면 때문에 인사평가에서 안 좋은 평가를 주게 된다, 정성평가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지 A는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내가 왜 낮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A를 설득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징계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가장 인사 노무하시면 많이 접하시게 되는 그 갈등 관계일 텐데요. 먼저 이제 징계 사유의 명확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징계 사유가 취업 규칙에 열거되어 있다면 그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징계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고 또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간혹 하나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관련자가 아주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팀 단위로 해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 15명, 20명 이 정도의 모든 그 조직 구성원 모두가 징계 대상제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 사실 누구도 관심법으로 봐서 너는 정직 3월, 너는 견책, 너는 해고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일반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뭔가 객관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다수의 징계 대상자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종의 스코어표를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 사건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횡령 액수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이면 점수를 매깁니다. 나름 1,000만 원 이상이면 40점, 500만 원 이상이면 몇 점 이렇게 하고 징계 전력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자인지 아니면 하급 직원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이전에 다른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뭐 일종의 기준표를 만들어서 뭔가 객관적으로 회사가 접근하려 했다라는 뭐 증표를 남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징계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시정을 할 때에는 사실 절차적 하자 법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죠. 이게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특히 회사의 내규에 있는 사항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약 종료가 실제 필요한 정말 파탄주의에 이르러서 이 관계를 해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입니다. 중간에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뭐 해고 사유도 있고 양정도 적정하다 이렇게 되면 징계해고를 통해서 계약을 종료하는데 크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도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라는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가서 법원에 가서 부당해고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계약 종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인사 담당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법적인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조직 기강상의 문제를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비교적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 하나를 제가 차용을 해왔는데요. 이게 처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보도가 되었을 때에도 언론에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지방에 있었던 뭐 새마을 금고의 사안인데 보시면 이 새마을 금고의 A라는 차장이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바닥에 물병을 던지고 뭐 사표 쓰고 나가라 이런 질타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징계 면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마 이 피해를 입은 직원이 매일같이 점심을 차리도록 요구를 받았다던가 그런 사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감독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A 차장의 행위가 상급자로서 허용 범위를 넘어서 비위 정도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해고는 부당하다. 이런 판정이 나왔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여성 직원들에게 점심마다 밥을 짓게 하고 회사 수건을 빨아오게 하는 등 성차별과 갑질 행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행위가 알려지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노동부의 특별감독도 있고 이랬을 때 법적인 위험 부담만을 생각을 한다면 실제 이 A라는 팀장이 누구를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성추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양정이 과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받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과연 이 A라는 차장을 그러면 뭐 계약 종료에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견책 아니면 1개월 정직 이런 처분을 하는 것이 경영자로서 당시 법적인 위험 부담을 줄이는 사안이었으니까 올바른 것이었을까? 글쎄요, 저는 물음표가 굉장히 크게 남기는 합니다.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법적인 위험을 부담하고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갈등 관리 담당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두스 앤 돈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두스는 이것도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좀 잘 설명해 놓으신 것 같아서 가져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 있게 살펴보라는 내용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형이 무엇인지 어떠한 접근이 필요하겠는지 깊게 살펴보라는 취지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그 직원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일 거고요. 네 번째는 이 관계된 사항들을 모두 문서화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분쟁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관한 문제일 테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문제가 되는 갈등의 최정점에 있는 그 직원을 다른 직원들과 분리시키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될 때는 대기발령으로 임시적으로 분리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보 처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돈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다른 장표에서 좀 원형을 해왔는데 갈등 관리 담당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냥 둥글게 좋게 얘기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취지일 겁니다. 또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안 된다는 말만 하는 행위, 또 모른 척하고 제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기간만 넘어가라 라고 하면서 모른 척 피하는 행위, 또 내 중심으로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의 주관적인 가치관으로만 판단하는 행위,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을 하는 행위, 또 나쁜 것부터 인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 2에서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갈등의 요인들은 그 유형도 원인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징계로만 해결하려는 것도 좀 경계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한 처분인 이제 계약 종료, 해고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 직원을 내보내려는 해고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 관리의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 그 결과가 우리와 계약 관계를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계약 종료를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그 가장 중한 인사처분인 계약 종료는 해고는 목표가 아니라 이러한 오랜 이 검토와 그 고민의 과정을 거친 결과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